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변액 에센셜 101제 가운데 생명보험의 2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링으로는 24번이고요. 생명보험의 개념 및 운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쉬운 문제죠. 전환이동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땡땡에 따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기본 원리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장래에 수입되는 보험료의 총액과 향후 고객에게 지급될 보험금, 사업비 등의 지출을 총 금액이 같도록 하는 원칙.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대수의 법칙, 주지상등의 원칙, 그 다음에 생명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문제 연이어서 생명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생명표는 제9회인데, 제9회 경험 생명표인데, 지금 2024년 중에 제10회 경험 생명표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 바뀐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가입자 수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항상 적용된다. 가입자 수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수지상등의 원칙은 개개인별로 보게 되면 수지상등의 원칙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지상등의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생명표란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0년에 몇 명 정도 사망 또는 생존할 것인가를 산출한 것이다. 10년이 아니죠. 생명표는 기준이 1년이죠. 1년. 1년에 몇 명 정도 사망 또는 생존할 것인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25번. 보험료 산출 3이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내용 중에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땡땡은 세 가지 예정 기초율 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목표이익 등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현금 흐름 방식이 맞겠죠. 현금 흐름 방식이 딱 나오면은 연이어서 같이 나오는 게 최적 가정이죠. 그죠?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 가정을 책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료 산출 방식은 현금 흐름 방식이죠. 과거에 3이원 방식을 썼다는 거죠. 부가보험료란 예정 사업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우리가 부가보험료라고 합니다. 얘도 통 출제가 잘 안 됐었는데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연관 함정 살펴보겠습니다. 3이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는 저축보험료가 아니라 위험보험료죠. 위험보험료. 두 번째, 현금 흐름 방식은 새로운 원가 요소 반영이 용이하죠. 용이하지 않는 방식이 3이원 방식이 되겠습니다. 에센셜 26번 책임준비금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신규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실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제가 일단 만들어서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보험계약 마진은 발생사고 부채의 구성 항목이다. 크게 발생사고 부채가 있고요. 자녀보장 부채가 있죠. 그래서 자녀보장 부채의 항목에 보험계약 마진은 해당이 됩니다. 일단 이것을 좀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보험료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해 놓은 금액이 바로 책임준비금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험 부채를 원가평가 기준으로 산출한다. IFRS 17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가평가를 한다는 거죠. 시가평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땡땡은
보험계약 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을 바로 우리가 보험계약 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제 계약에서는 전 보험기간 동안의 자연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 예정이율을 고려한 정액의 평균 보험료를 적용을 한다. 이게 실제 우리 생명보험 상품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이어서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IFRS 17 적용 시 보험 부채는 원가 기준이 아니라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드린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생사고 부채의 구성 항목은 최선 추정 부채 맞고요. 위험 조정 맞고요. 보험 계약 마진은 발생사고 부채가 아니죠. 자녀보장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27번 책임준비금의 구성 IFRS 적용 이전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교재는 IFRS 17 적용 이전에 대한 내용이 참고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워낙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구성 항목 중에 보험료 적립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금액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은 질매일식 책임준비금에 비해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더 크죠.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어서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관함정 살펴보죠.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보험료 적립금이죠. 비상각 신계약비는 책임준비금 구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우리 IFRS 적용 이전 기준에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번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1개월이 지나면 못합니다. 두 번째,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나면 못하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나면 이제 해지할 수가 없죠. 4번, 계약자가 중요한 알릴 사항에 대해서 고의로 잘못 알린 경우는 해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죠. 수익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 일회 보험료 납입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예, 좋습니다. 세 번째, 보장성 보험이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이건 뭐 암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험 문제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 얘를 블랭크로 하고 뒤에 생존과 초과를 집어넣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죠. 1회 보험료는 보장 개시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특성을 가진다. 일종의 채권계약,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자인 A씨가 B회사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언제인가? 청약 철회 기간 이야기하는 거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청약일이 7월 1일이고요. 증권을 받은 날이 7월 20날이니까 8월 한 5일 정도까지 할 수 있겠네요. 31일이니까 뭐 8월 4일까지. 근데 청약일이 7월 1일이니까 7월 31일을 30일을 못 넘긴다 그랬으니까 7월 31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일은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전문금융 소비자란 누가 전문금융 소비자인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이런 기관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금융 소비자에 해당되는 이들 기관들이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 계약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됩니까? 예,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 이런 거 아닙니다. 취소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일 당일에도 청약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주권 비상장법인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죠. 주권 상장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죠. 세 번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90일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센셜 30번 보험계약의 변경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 내용 중에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한 것은 쉬운 문제죠. 보험수익자죠. 예, 이 부분 여러분 쉬운 문제, 전환이도 이런 건 놓치면 안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까? 3년. 또 하나 조건이 있었죠. 해약 환급금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는 승낙이라고 상관이 없죠. 제1의 보험료 납입일이죠.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은 바로 보험수익자 변경. 31번, 책임개시 납입최고 특별부활 보겠습니다. 자, 특별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 시 보험수익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이 특별부활 대상이죠. 그것도 맞죠. 3번, 특별부활을 청약할 경우 회사는 승낙해야 합니다. 4번,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네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은 제1의 보험료 납입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보장을 개시를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와 수익자의 보장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는 바로 특별부활 제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생명보험협회와
분쟁 조정은 관련이 없죠. 예,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2번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네요. 그죠? 부모, 다 모든 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연소득은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일단 형제자매는 100만 원이 오버됐으니까 안 되겠고요. 자,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배우자는 나이,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나가 될 것 같고요.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되겠죠. 자, 형제자매는 애초 연소득에서부터 틀렸고요.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은 대표적인 것이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납입 시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고요. 두 번째 수령 시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 소득. 이게 바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뭐 다 외우시기는 만약에 어려우시면 두 가지를 구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죠.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는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의 하나죠.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함정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3번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이 대상이다. 맞네요. 2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 우대를 해주죠.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500만 원 이하죠. 3번 자영업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죠.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에만 하나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 다 해당이 됩니다. 4번 확정급여형 DB형이죠. DB형은 퇴직연금계좌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이 6천만 원이면 일단 12%가 적용이 되겠네요. A씨가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 600만 원이 최고 한도죠. 퇴직연금계좌에 200만 원, 합산해서 900만 원이 최고 한도였으니까 500만 원,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몇 퍼센트? 12%죠. 700만 원이 12%니까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살펴보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종합소득 금액이 8천만 원인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다. 소득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납입 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예전 기준입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함정이 이자 소득이 되겠습니다. 34번 저축성 보험과 세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맞는 금액은 자,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금액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현재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은 얼마이야? 1억 원 이하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5가지. 첫 번째,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내지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매달 납입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월 150만 원
이하 납입보험료 150만 원.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의 변경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변경은 기산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만기 환급금에서 계약기간 중도에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 보험 차익은 만기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5번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중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인출 요건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조율 분리과세에 적용이 되는 요건들이죠. 1번 연금 수령 연차가 5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자, 연금 수령 연차 5년이 아니라 11년이었죠. 예,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거 맞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수령,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된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하여 수령한 연금은 연금 소득이 아닌, 자,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자, 이 문제는 괄호 넣기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65세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신계약이면 일단 기본 4%죠. 4%. 65세, 예, 70세 미만이기 때문에 5%가 적용이 되는데 5, 4 중에서 낮은 세율인 4%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할 수 있죠.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만 65세라야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36번 종합소득금액 계산. 자, 계산식이 잘못된 것은 최근에는 조금 출제 비중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꽤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맞죠? 사업소득은 사업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거 맞죠? 연금소득은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이자 소득은 이자 수익 금액과 동일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가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구간이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6에서 45%죠. 그죠? 그 중에서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최저 세율은 6%, 최고 세율은 45%.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인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6%였죠. 두 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이 되죠.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을 해서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번 금융재산 상속공제.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한도 총 2억 원이죠. 2억 원에 20%. 그죠? 단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합니다. 1번 보죠. 순금융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는 2억 원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순금융자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1억 이하죠. 그죠? 일때는 2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순금융재산이 2억 원인 경우에는 20% 4천만 원을 공제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금이 5천만 원이고요. 예금이 3천만 원, 대출이 1천만 원의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순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보험금, 금융재산 해당되죠. 예금 3천만 원 해당되죠. 자, 8천만 원인데 대출이 1천만 원 있으니까 대출을 빼줘야 되겠죠.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은 1억 이내죠. 2천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관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은 순금융재산 곱하기 20%인데 총 2억 원 한도 20%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보험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상속금융재산에 해당을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상속에 의한 금융재산은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 1억 원 이하죠. 그랬을 때는 20%가 아니라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38번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자, 이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납부자의 관계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아들이래요, 본인. 근데 보험료 납부를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죠. 그죠? 계약자가 했습니다. 근데 자, 납입자와 수익자가 일단 다르죠. 다르니까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가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사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죠. 어머니. 그죠? 납입자가 지금 생존에 계시죠.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과세 방법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 수익자, 실질보험료 납입자가 모두 본인입니다. 자, 모두 본인일 경우에는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이때는 과세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세가 안 되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배우자는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직계존속이 1순위냐, 직계비속이 1순위냐, 직계비속이 1순위고요. 직계존속은 2순위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바꿔놨네요. 자, 이런 함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군가에서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